네, 안녕하세요. 별별 한국사 하는검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좋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좀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매번 이렇게 힘을 내셔가지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나이를 먹나 봐요. 옛날에는 이 어떤 꽃이 핀다든지 뭐 나무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꽃이 피었구나. 아,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는구나. 아, 지금이 몇 월이구나. 그러니까 몇 월과 그 나무의 변화, 자연의 변화가 매치가 잘 안 됐었는데 요즘은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나 봐.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는 정말 사시사철 변하잖아요. 그죠? 그 사시사철 변하면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건 나무는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지만 중심은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무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나무는 저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배움, 자연을 통해서 많은 배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위치인지 잘 모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와 성장의 방향은 항상 일관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무를 통해 한번 배워보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부터 이제 조선 후기의 그 경제 체제를 볼 텐데요. 제가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경제 체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담뿍 담아내고 있는 부분, 어찌 본다면 일제강점기 그 식민사학에 맞서가지고 식민사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식민지 근대화론. 우리는 정체되어 있는 나라고 후진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근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없었던 나라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광복되고 나서 우리 역사학계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그 싹을 틔우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몇십 년을 보냈거든요. 그 역사학계의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파트.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변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두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먼저 이렇게 볼 때는요. 세금 체제 볼 거고요. 세금 체제 볼 거고 그다음에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네, 이렇게 경제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입니다. 자, 조세입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 그 기준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양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자, 조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네, 우리 배웠는데, 바로 과전법이 있습니다. 과전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둘 때 있어가지고, 1결당 한 30두 정도, 1결당 약 한 30두 정도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 과전법 체제였습니다. 최고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최고가.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 공법 배웠죠. 공법을 배웠습니다. 공법. 바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이거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전분과 연분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 경우에서는 대략 한 1결당 4두에서 대략 한 20두 정도를 거뒀어요. 여러분들 제가 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대마다 다르고요. 땅의 어떤 비옥도에도 달라요. 하지만 대략 여러분이 감을 좀 잡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학교 운동장, 고등학교 때 뛰어놀았던 또는 중학교 학교에 뛰어놀았던 운동장 있잖아요. 그 운동장 정도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클 수 있지만 대략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30두라고 하는 건 30마리를 의미하는 건데 한 마리 대략 한 8kg 정도가 됩니다. 8kg 정도 되니까 30두 같은 경우에는 240kg 그러니까
80kg 한 3가마 정도. 그죠? 그러니까 한 운동장에서 나오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쌀 한 3가마 정도. 예, 그런 정도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마트 가시면 요즘 80kg 쌀 사시는 분 없습니다. 그죠? 주로 마트 가면은 제일 큰 게 한 20kg 정도? 적게는 뭐 10kg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마가 한 80kg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공법 이렇게 과전법에서 공법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보세요. 그 다음 시기로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조선 후기로 가면요. 영정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영정법. 영정법. 영원히 정하는 법.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인조 때. 인조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호란 때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항상 늘 고민해야 되는 왕이 이제 임진왜란 때 선조, 호란 때 인조. 독특한 캐릭터로서 연구 대상이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영정법으로 바뀝니다. 이 영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결당 대략 한 4에서 6두 정도. 네, 한 4에서 6두 정도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세금을 앞에 이 세종 때 시행했던 이 공법보다 좀 더 적게 내네요. 거의 최저세율로 거의 정하는 법. 여기 지금 4조 있잖아요. 그죠? 최저세율이잖아요. 그 최저세율로 거의 정하는 법이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양량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세금체를 우리가 배울 텐데요. 세금체제가 변화하는 데는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 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감세 정책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좀 깎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의 국가재정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임진왜란 때 여러분들 보여줬잖아요. 그 양반 지배층들의 위선을 보여줬잖아요. 전쟁에 터져서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바로 양반 지배층들, 임금을 위시한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모습들을 이 민중이 본 거야. 그리고 오랑캐를 무찌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삼전도에서 호란 때 항복했잖아요. 오랑캐 항복했잖아요. 뭐가 무슨 거지 이게? 뭔가 기층 민중들이 바라볼 때는 이제까지 자신들은 부모고 부모를 잘 섬기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그들의 모습들이 완전히 폭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양반 지배층들도 뭔가를 타협점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겠다. 그런 것들이 바로 감세 정책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또 한편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편은 저는 이 조선을 이끌고 있는 양반들이 참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 내려놓을 줄 또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유지됐다. 이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조선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약한 나라, 식민지가 냈던 나라, 정말 부정과 부패에 많은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뭐 어느 TV에서 제가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나라가 여러분들 500년 동안 절대 못 가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여러분들 500년 동안 이렇게 존재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근데 500년 동안 이렇게 존재했다는 얘기는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양반 지배층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낼 거 아니야. 살아남아야 되니까 타협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길게 간 것이다. 어쨌건 여러분들 양난을 기점으로 해서 그 양반 지배층들의 위선이 폭로되었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감세 정책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게 큰 줄기예요. 그 줄기 속에서 보시면 됩니다. 요즘 영정법도 지금 세금이 지금 줄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유가 뭐냐면 좀 경제적인 입장에 본다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갈수록 토지 생산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농업 기술이 발달하는 거야. 발달하니까 같은 사이즈에서 나오는 생산량, 수확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저세율을 걷더라도 국가 재정상으로는 그렇게 아주 팍 줄어드는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인구가 지금 그 결혼들을 늦게 하고 아이를 적게 낳잖아요. 그죠? 큰일 났다. 이거 인구 줄어드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래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본다면 팍 줄어들지는 또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거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세 이렇게 변하는 모습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납 볼게요. 자, 공납은 여러분들 뭘 내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네, 특산물을 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산물을 내는데
이 특산물을 내는데 그 기준점 뭐예요? 집집마다 낸다. 호 단위로 내는 것이다. 집집마다 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네. 한 16세 이후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방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이 벌어집니다. 이 방납의 폐단이 벌어지면서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방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라고 해서 나온 그 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겁니다. 대동법. 모두가 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여러분들 광해군 때 출발합니다. 광해군 때 출발하는데요. 이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1결당 12두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결당 12두. 자, 1결당 12두를 내도록 되어 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이 기준이 지금 뭘로 바뀐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기준이 바로 토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 기준점이 또 바뀌고 있음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토지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건 지금 집집만 내는 거잖아요. 그죠? 집집마다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양반집이건 뭐 상민집이건 다 똑같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토지에다가 세금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토지가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고 내가 토지가 없어. 그러면 토지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기층 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감세 정책이에요. 하지만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양반들의 입장에 본다면 증세 정책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대동법이 1결당 12두를 내는 거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 뭐 동전을 낸다든지 또는 포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쌀을 내는 것이다 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동법 사실은 이 대동법을 시행하면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저항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내가 만약에 토지를 많이 갖고 있어. 그럼 세금 더 많이 내는 거잖아, 이거. 그죠? 민감해요, 여러분들. 민감해요.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100년 걸립니다, 여러분들. 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 걸려요. 그만큼 저항이 거셌다. 거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금이라고는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어떤 위치인지 모르겠지만 학생이라면 아마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직장인 사회인이라면 이 세금 민감합니다. 그죠? 이런 어떤 정책들이 지금 취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대동법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와요. 뭐냐면 지금 원래 이 공납이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내는 거잖아.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쌀로 낸단 말이에요. 임금께서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대신 사와 주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자, 바로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등장되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상인을 바로 공인. 네. 국가가 인정해준 그런 공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인이 말이죠.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이네. 집집마다 냈던 어떤 특산물, 집집마다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이 공인에 의해서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그 물품들이 교환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결국 이 대동법을 통해서 상품화폐 경제, 상품화폐 경제가 또 발달하는 그런 계기도 되더라. 라고 하는 요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대동법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 때 어찌 본다면 이 조세 체제의 어떤 백미가 이 대동. 보세요. 1결당 12도예요. 지금 사실은 이 토지에서 나오는 토지세보다 더 많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특산물 내는 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얼마나 힘들었던 것일까를 이 결과만 놓고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은 여러분들 군역과 요역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더라
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역을 안 가려고 그러네. 너무 힘들어. 군역을 요역하는 사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웁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면 우리는 그걸 대립이라 그래요. 대신 세운다. 그리고 포를 내고 빠져. 방군수포제. 방군수포제. 자, 그런데 이 포를 내고 빠지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 또 이 사또에 또 농간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좀 더 내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법제적으로 딱 정합니다. 1년에 한 2필만 내 라는 식으로 이게 군적수포제라 그래요. 예, 조선 이제 16세기인지 기억이 나오는 건데 그 1년에 2필 내는 제도를 제가 얘기했죠. 감세정책. 조선 후기 이 수치체제의 어떤 핵심은 감세정책이다. 그 감세정책의 일환으로서 나온 게 뭐였냐면 바로 균역법이라는 겁니다. 균역법. 자, 요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균역법이다. 균역법이다. 자, 이 균역법은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 이거 어느 왕 때 시행된다 그랬죠? 균역법은? 영조 때 시행된다. 영조 때 시행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균역법은요, 1년에 아까 제가 이제 그 1년에 2필 내는 걸로 이제 정해졌다 그랬는데 이걸 감세라고 했습니다.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필. 네. 이거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거의 뭐 50% 할인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1년에 한 필 깎아주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깎아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게 세금이라고는 여러분들 이게 풍선처럼 돼 있어가지고 누르면 어딘가는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국가 재정으로서는 이게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1년에 한 필 감세 정책 깎아줬으면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줘야 될까? 자, 그 방법이 있지요.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요. 자, 먼저 어장세, 염세, 선박세라고 해가지고 염세. 물고기 잡을 때 세금 걷고 세금 걷고 세금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어장세, 염세, 선박세, 어염세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다시 주로 궁궐에서 궁실에서 주로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염세를 거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특히 왕이 많이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 왕실에서 주로 이제 관리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그냥 세금을 내도록 하자. 세금 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지배층, 영조가 결단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가 먼저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이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국가의 어떤 재정을 우리의 어떤 그 수입을 좀 나누는 식으로 해서 가자라고 해서 이 어염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선무군관포가 있어요. 선무군관포. 자, 선무군관포는 뭐냐면 선무군관. 이 조선 후기 여러분들 이제 경제 끝나고 사회 파트 보면 알겠지만 경영형 분홍들 돈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음 목표는 뭐냐면 좀 명예를 좀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돈 많이 버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놀러 다니니 그렇겠지.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노는 것도 힘들어. 네. 돈을 많이 가지면 그 다음은 뭘 갖고 싶냐면 명예를 갖고 싶어요. 명예라는 게 있어요. 이 당시도 이제 사람들이 지금 돈은 있는데 나도 좀 양반이 되고 싶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관직을 좀 주는 거예요. 예, 관직을 줘가지고 그래 명예직이 있죠. 명예직을 줘가지고 너 그러면 대신 포를 내. 포를 내면 명예직 줄게. 라는 식으로 해서 선무군관 임명해주고 포를 받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결작이라는 것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결작. 자, 이 결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1결당 2두. 1결당 2두씩 내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또 토지에다 세금이 물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토지에다 세금을 물릴 만큼의 토지 생산력이 조선 후기 오면 그만큼 발전됐다는 거예요. 이제 배울 거예요. 왜 그랬냐고요? 이항법, 모내기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토지 생산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자꾸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조선 후기 오니까 지금 세금이
그러네. 공통점이 보여요, 지금요. 지금 영정법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대동법에서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기 균형법에서도 균형법에서도 결작 있잖아요. 이 결작에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지금 대동법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고, 뭐예요? 세금을 지금 어디에다가 조세의 전세화 현상, 조세의 전세화 현상, 전세화 현상. 토지전자, 그러니까 토지의 세금을 물리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게 쌀로 내는 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쌀은 그대로 화폐야, 화폐. 그러니까 급납화 현상. 바로 이렇게 세금을 어떤 현물, 특산물 이런 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쌀 또는 화폐로 내는 급납화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단순화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특산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화폐 개념이라고 쓸 수 있는 것들에다 지금 세금을 다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조세의 전세화 현상, 조세의 급납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조선 후기 세금 체제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감세 정책이야. 그리고 세금이 지금 토지에 몰리고 있어. 몰리는 이유 뭐냐면 토지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그 토지 생산이 왜 증가했는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이 농업을 한번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밭, 논, 지대를 한번 볼 텐데요. 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은요, 주로 이 당시에는 조선 전기, 조선 전기는 주로 이제 2년 3작, 2년 3작, 이런 것들 이제 일반화되는 조, 보리, 콩 이런 것들 지금 일반화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조선 후기로 오면 여러분들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때는요 상품 작물의 재배, 상품 작물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 당시 상품 작물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담배 있습니다. 네, 이 담배를 너무나도 좋아했던 왕이 계세요. 네, 누군지 아세요? 정조. 정조는요, 아니 이 좋은, 그 당시 남초라고 했는데 이 좋은 남초를 왜 많은 사람들이 안 피워?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남초를 피울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정조를 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워낙 담배를 좋아하시고 막 그 적주를 알렸기 때문에 그 담배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우리 정조대이 아직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냥 피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더 오래 사셔가지고 더 많은 걸 하셔야 되는데, 그죠? 담배 안 돼요, 여러분들. 네, 어쨌건 담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삼 이런 것들은 뭐 많겠죠. 뭐 채소도 있겠고 이런 상품 작물들의 재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논입니다. 논농사. 논농사에서 조선 전기는 주로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었냐면요. 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로 직파법이에요. 직파법. 자, 직파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직접 파종하는 거예요. 직접 씨를 뿌리는 거예요. 슉슉슉슉슉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 직파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직파법은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먼저 장점부터 보면요, 편해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 그럼 알아서 씨앗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제 자리를 잡겠죠. 그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여름에 죽어요. 뭐냐면 이게 피를 뽑아줘야 되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렸기 때문에 그 피하고 벼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구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가지고 피를 뽑아줘. 피 안 뽑아주면 벼에서 잘 연결지가 않아요. 이게 흉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직파법을 하라고 해요. 왜 하라고 하냐면 봄에 가뭄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직파법은 가뭄하고는 그렇게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알아서 씨를 뿌리면 씨 그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알아서 지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이야기죠. 조선 전기는 이렇게 직파법을 했고요.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이양법.
네, 이양법도 썼어요. 이건 여러분들 고려 말부터 있었죠. 이거는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바로 이 직파법 대신 이양법을 살짝 쓰고 있어요. 이건 고려 말부터 쭉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와서는 이제 농민들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농사의 기술을 터득한 거야. 농사의 신, 농사의 마스터.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이양법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킨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건 전국으로 이양법을 밑으로 씁시다. 이양법을 남부 일부 지역에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이양법을 하면요, 어떤 것들이 좋냐면 먼저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요, 먼저 어떤 게 좋냐면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이모작. 네,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이 모를 모판에다가 일정 기간 따로 심잖아요. 그 동안에 보리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보리를 수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수확한 다음에 그 모판에서 그 벼를 옮겨 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벼하고 보리하고 이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리는요, 이제 지대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야. 내 땅이 아니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조선 전기 때는 세금을 지주한테 그 지대를 2분의 1을 낸다. 병작 반수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리는 지대를 안 내도 돼요. 온전히 다 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갖고 왜 봄 가뭄을 버티라는 거지. 봄 가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양법을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남아야 되거든. 살아남고 조금만 좀 행복해지려면, 봄에 그렇게 힘들게 막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보리라도 먹으면서 버티려면 이거 이양법 해야 돼요. 이양법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저수지. 그죠? 물을 댈 수 있는 그 저수지 기술이 발달돼야만 이런 이양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이 이양법을 쓰면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생산량, 토지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동은요,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이 직파법 같은 경우에서는요, 5사람이 할 일을 이양법에서는 1명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 엄청나게 노동력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그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이양법을 성공시키니까 토지의 생산량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세금 체계도 역시 이렇게 토지의 세금이 물리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조선국에 자꾸 이게 토지에다 세금을 물리지? 그만큼 토지 생산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이양법의 전국적 실시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양법 논에서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 자, 지대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소작농이 지주한테 내는 거예요. 국가에 내는 거는 조세고, 이 지대는 소작농, 토지 없는 농민이 지주한테, 주인한테 내는 것이죠. 자, 방금 설명드렸어요. 조선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타조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타조법. 요거는 2분의 1세예요. 그죠? 병작 반수제입니다. 자, 병작 반수제라고 하는 뭐냐면, 타조법이라고 하는 타작할 때, 그러니까 가을에 그 수확량의 반을 나누는 거죠. 수확량의 반을 나누는 거예요. 타작하고 나서 결과를 알아. 올해는 쌀 100가마 생산했네. 그러면 50가마 내는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 물론 타조법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도조법이라는 거예요. 도조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도조법이 뭐냐면, 이 도자는 어떤 도자냐면 도박할 도자예요. 배팅을 거는 거예요. 배팅을. 이 세금을 계산할 때 배팅을 거는 거예요. 뭐냐면 이 농부가 내가 올해 여기 타조법 하에서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타조법 하에서는 100가마에 50가마 냈죠. 지주한테 얘기하는 냈죠. 제가요 올해부터는요, 제가 무조건 60가마를 낼게요.
지주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지주가 들어보니까 이 자식 봐라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50가만 냈는데 얘가 갑자기 60가만 낸다고 하네. 지주 입장에서는 좀 긴가민가겠죠. 야, 너 그러다가 농사 망치면 어떡하냐고. 하지만 지주는 10가만 더 준다니까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난 60가만? 이 지주 입장에서 뭐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타조법화에서는요. 끊임없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되겠니? 빨리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더 해야지. 더! 라고 할 거야. 이 타조법화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굉장히 고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전기에 신분제도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이 상민을 지시를 하면서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사회파도 또 연결돼요. 사회파는 신분제가 동의되거든요. 동의되는 것 중에서 하나의 도조법이야. 뭐냐면 이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농민이 알아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60가마. 그런데 결과물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양법, 농업의 신, 마스터가 되면서 140가마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반은 70가마. 내가 훨씬 더 60가마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40에서 60을 빼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80가마를 내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양반 지주가 나한테 뭐라고 하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신분제가 또 이렇게 와해되는 그런 하나의 또 계기가 또 이 도조법이 된다. 여러분들 이 경제 파트를 배울 때 별개로 배우지 마시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는 여러분 생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제도가 나왔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도조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액제와 정률제 좀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들. 정액제라고 하는 건 딱 정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죠? 정액제에 해당하는 건 도조법일까 타조법일까? 딱 정해내는 건 딱 도조법이지, 도조법. 정해서 되는 거니까. 내가 올해 70가마 줄게요. 나오는 거잖아요. 정액제지. 그죠? 정률제는 뭐예요? 정률. 비율별로. 이건 뭐예요? 2분의 1 전체 생산량의 반을 내는 거잖아요. 이건 정률제죠. 그죠? 정률제와 정액제라고 하는 거 요거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도조법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은 바로 계약.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어떤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과 유사하잖아요. 신분이 아니라 계약이 이제 더 중요시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아하, 논에서 특히 이제 이양법이 여러분들 사회를 엄청나게 많이 바꿔놔요. 농업의 토지의 생산량이 증가했죠. 그래서 일단 세금치들 저렇게 토지에 몰리고 있는 모습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상업, 수공업, 광업 볼 거예요. 이 이양법의 발달은 역시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먼저 상업부터 한번 볼게요. 자, 상업 여기 이제 조선 전기가 있고요. 조선 후기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상인들을 한번 보죠. 자, 조선 전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중농억상 정책입니다. 중농억상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사는 중요시하기지만 상업은 좀 이렇게 천시하는 거. 왜일까요? 성리학자들은 상인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배웠잖아. 16세기 그 사림들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하여가야 단신가야. 단신가세요. 이런 들었다 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한 유학자들. 그 유학자들 봤을 때는 상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들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농공상이잖아. 그 상민들 중에서도 그 양민들 중에서도 제일 맨 끝에 있는 게 상인이에요. 상인을 보는 시선이 별로 안 좋아서 조선전기분들. 왜? 상인들은 돈을 벌어야 되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그 뻥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 본 게 가져가시오.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은데도 야, 이게 이렇게 좋아, 이거. 이게 싱싱해. 가져가시오. 이런 게 유학생을 볼 때는 저 거짓말이냐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거부감을 유학생이 가졌다는 얘기죠. 사실 이게 거짓말은 아닌데, 그죠? 적당히 어떤 그 홍보죠, 홍보. 근데 유학자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는 여러분들 중농억상. 조선 전기는 중농억상이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이 당시는 그래서 상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는 관어상인들
관어 상인들이 주로 활동을 했어요. 관에서 국가에서 허락하는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관어 상인들에는 누가 있냐면 관어 상인들에는 먼저 시전 상인들. 자, 이 시전 상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전 상인들은 바로 한양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에서 딱 점포를 가지고 특히 여러분들 유기전, 유기전 뭐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옷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곡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취급하는 곳인데요. 이런 쪽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락을 받고 대신 정부에서 허락을 받았으니까 정부에서 뭘 주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인데, 그죠?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유기전 이런 것들이 이제 종로에서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상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면 초기는 아니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상인이 등장하냐면 보부상들. 이것도 여러분들 부보상이라고도 해요. 보상과 부상을 합친 거야. 보상은 말 그대로 보따리, 작은 짐. 부상은 큰 등에다가 이렇게 딱 지고 다니는 상인들. 어떤 상인이 좀 더 비싼 걸 취급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큰 거? 왜 덩치가 크겠어? 덩치가 큰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보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아주 그 장신구라든지 아주 비싼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다니고 있는 게 이제 보상들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보부상, 부보상 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보부상들은 주로 지방 장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었다. 주로 이렇게 관어 상인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진다 그랬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양법에 의해서 토지 생산력이 늘어났습니다. 토지 생산력이 늘어났다는 얘기 뭐냐면 잉여물,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 전기는 이런 어떤 직파법 시대는 그냥 자급자족의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는 그냥 이런 상태니까. 하지만 조선 후기 와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모저것 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 교환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환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 아하, 그러면 교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환을 하는 사람들인 상인들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이렇게 다릅니다. 조선 후기 유학자들, 도학자들, 글쎄요. 그들도 이제 돈이 좋아요. 네, 조선 후기 오면서 이제 돈이 좋아가지고 그런 유학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이런 상인들과 손을 대가지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시전 상인들, 이들이 갖게 되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시전 상인들. 특히 이 시전 상인이 갖는 권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금 난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 난전권. 자, 금 난전권. 자,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금하는 거예요. 뭘?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 종로에 지금 물건 팔고 있는데 말이야. 그 앞에 포장마차 갖고 와가지고 막 물건을 막 팔어? 그러면 그거를 이놈들 하고 막 몽두를 패가면서 막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 이게 시전상인들의 그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배웠죠? 이 금 난전권이 언제 폐지가 되죠, 여러분들? 이 금 난전권? 정조 때 폐지가 되죠. 이걸 뭐라 그래? 신해년에 일어났던 통공정책.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유로운 상행이 경쟁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럽잖아요. 정조 때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물론 이제 유기정 같은 경우는 좀 예외였죠. 유기정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 금 난전권 같은 경우는 좀 예외였지만 대부분은 시전 상인들이 물건 파는 데 있어가지고 정조 때는 이게 통하도록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통공 정책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어쨌든 이런 금 난전권 시전 상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보부상 볼게요. 이 보부상은요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네트워크. 이 장시 네트워크, 이 보부상들은요, 하루도 쉬지 않아요. 왜냐면 이 장은 왜 3일장, 4일장, 5일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장 날짜마다 옮겨가면서 매일매일 장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유통망,
전국적인 유통망을 형성케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부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관어상인들 봤어요. 아, 조선 후기에는 시전상인, 보부상들이 더 활발히 활동했군. 그런데 여러분들, 관어상인 또 있어요.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관어상인이 또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 거기까지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들? 아, 조금만 상상해 봐요. 여러분들, 저랑 많이 비슷하군요. 저도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배웠어.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저 앞에서 우리가 이 대동법이라는 걸 배웠죠, 대동법. 그죠? 대동법 때 바로 이 공인, 이들이 바로 관어상인이잖아요. 대동법으로 인해서 등장했던 공인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 바로 관어상인 중에서 종로에서 활동하는 시전상인, 지방장시에서 활동하는 보부상, 그리고 플러스 바로 공인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죠. 공인. 그죠? 이 공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대동법 시행으로 등장했던 상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공인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관어상인들을 다 정리했고요. 관어상인들은 이제 정리했고요. 그러면 사상들을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사상들. 국가에서 허락받고 하는 상인들 말고 여기에 사상들이 있어요. 또 사상들. 자유롭게. 왜냐면 조선 후기는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상업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교환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양법 통해 가지고 토지 생산량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념을 나왔어. 그 이념을 막 교환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사상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사상들은요. 일단 거상이 있겠죠. 거상.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어들이는 그런 거상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거상이 있다면 역시 개성송상. 그죠? 이 개성송상. 뭐 대표죠. 이 개성송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성송상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대단했냐면 지점도 있어요. 예, 이 개성송상 같은 경우에는 송방이라는 전국적 지점.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도 왜 그 세븐일레븐이 뭐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세븐일레븐 1호점, 2호점. 송방 1호점, 2호점. 지금의 편의점을 떠올리시면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송상들이 아주 네트워크 형성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상 중에 대표적인 어떤 그런 거상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요. 이 거상들이 돈을 갖고 갔어. 돈을 갖고 가면은 그 돈을 물건을 갖고 가면은 물건을 이렇게 거간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간이 뭐냐면 중개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사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있냐면 객주는 주로 중개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이 여각은 여러분들 여관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 이거는 숙박도 하고 중개도 하고 그래요. 이런 객주와 여각들이 또 활동하고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는 뭐 이 사람들 거상이나 객주 여각들은 꽤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고요. 예, 난전도 있었죠. 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세상인들, 진짜 자판 깔고 상행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영세상인들도 있었죠. 바로 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이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종로에서 포차가 가지고 떡볶이 팔고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종로에서 그 포장마차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거의 기업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쨌건 이런 어떤 사상들이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인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말이죠. 주물럭 하면서요. 크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 바로 공인, 그 다음이 시전상인, 그리고 사상들, 거상들. 그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독점적 도매상인이라고 하는 도고라고
라고 부릅니다. 독점적 도매상인, 엄청나게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소설에 보시면요, 그 허생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허생전, 이 도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허생. 박지원 소설의 그 허생 있잖아요. 그 허생 같은 사람이 왜 말총, 이 간 만드는 그 말총 같은 걸 막 잔뜩 사들이잖아요. 과일 잔뜩 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사상에 있을 과일 없어가지고 막 그 과일 가격이 폭등을 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조선 후기 때 박정희 보였던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우고 있지만 그 소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습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이런 어떤 그 도고,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의 모습들이 또 있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상인들이 주로 상행위를 하는 곳, 상행위를 하는 곳. 자,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할게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친 곳은요, 동그라미 친 곳은 중국과의 어떤 그 교육을 하는, 또는 외국과의 교육을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후시무역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이 후시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무역을 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이 그냥 하얀 원, 요거는 계시무역이라 그래가지고 계시무역, 요거는 공무역을 하는 곳이에요. 이런 어떤 그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무역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자, 이쪽에 지금 책문후시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렇게, 네, 여기 지금 책문, 여기는 책문후시가 있고요. 요쪽에 보면 여러분들 함경도 쪽에 보시면요, 함경도 쪽에 보시면 여기에 경원계시가 있어요. 경원계시. 그리고 요 아래쪽에 회령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부산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겠어요? 부산. 옛날 부산 뭐라 하죠? 동네라, 동네. 그죠? 여기도 동네 계시가 있어요. 이런 데서는 주로 경원계시, 회령계시, 동네계시에서는 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또 하나 있는데 여기는 좀 독특해요. 중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강. 여기는 제가 이렇게 빗금을 칠게요. 빗금을.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강계시, 중강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계시도 하고 후시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빗금을 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새까맣게 쳐요. 책문 후시야. 이건 후시만 해. 근데 이 중강은요, 후시도 하고 계시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역과 공무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사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중국인들하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주로 무역을 하는 것이고, 공무역이라고 하는 건 정부 대 정부의 어떤 그런 무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장소를 통해서 돈 많이 벌어들이는 이 사상들이 있다고요. 이 사상들이. 그죠? 자, 어떤 상인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중강 이쪽에 보면요, 의주에 이쪽 라인에서 주로 활동했던 의주만상, 의주의 만상, 의주만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여기 아까 제가 개성송상이 있죠? 네, 여기에 개성송상 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 여러분 서울에 한양 있죠? 한양에서 한강을 통해 가지고 상행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경강 상인들이라고 해요. 이 경강상인 같은 경우에는요, 배를 가지고, 큰 배를 가지고 무역을 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선상. 네, 배를 갖고 움직이는 상인. 이 선상 같은 경우는 이제 거상에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네. 동네 지역에는 어떤 상이 있을까요? 동네는 내상. 동네 내상. 이런 어떤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의주만상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청나라와의 어떤 무역, 동네 내상은 주로 일본과의 무역, 송상은 중간에 있잖아. 중간에 있으니까 의주만상과 동네 내상을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중간에서 인삼 파는 사람. 그죠? 여러분들 인삼은요, 당시에 정말 이건 만병통치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고려의 인삼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었죠. 이 고려 그 인삼을 얻기 위해서 자기 부모님한테 이걸 바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을 팔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귀한 그런 게 바로 이 고려의 어떤 그 인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이런 상인들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보부상들이 지방 장씨를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장씨는 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씨. 조선 후기 때 활발한 장씨가 있다면 조선 후기 때 활발한 장씨가 있다면 어디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송파. 서울 지금의 송파 그 외에 여러분들 롯데월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송파장. 송파장이 아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저 원산 있죠. 원산장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이 강경. 이 강경장이 또 유명하죠. 강경장. 네, 이런 장씨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 이런 데들은 또 이제 보부상들, 이 상인들 와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물건을 팔고 있는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모습들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지금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지금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전통시장과 마트,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마트는 어느 상인에 해당할까요? 마트는 어쩌니 거상에 해당하겠죠. 그죠? 거상에서 저기 물건을 갖고 파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전통 상인들,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데 오는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난전이라고 할까? 영세한 상인들? 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거상과 이 난전 상인들을 좀 이렇게 좀 요즘은 좀 이렇게 해주려고 골목 상권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어떤 조항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 당시도 있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와우. 이양법을 통해서 토지 생산량이 발달됐고 그 토지 생산이 증가하니까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들,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활발하게, 아주 막 장시에서 막 떠들고 있는 어떤 그 조선 사람들의 모습들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들? 들려야 되는데, 나는 막 시끄러 죽겠는데 아주 적응이 안 돼요. 자꾸 그 시대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공업 볼게요. 자,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돼. 지금 왜냐면 물건을 이렇게 많이 팔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팔려면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수공업자를 바쁠 거예요. 저한테 화폐 하나 있네. 화폐 하나 갖고 갑시다. 자, 조선전기 여러분들 지금 중농 억상이야. 그냥 자급자족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폐가 많이 발달할까요? 발달하지 않을까요? 화폐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겠죠. 조선전기 대표적인 화폐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바로 저화라는 게 있어요. 저화. 이거는 지폐예요. 지폐. 이건 지폐인데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활발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만큼의 쌀을 다 들고 물건을 막 교환을 하러 전국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아. 뭔가 좀 편리한 게 원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선 후기 때 드디어 이제 우리 역사에서 이제 그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화폐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있죠? 바로 상평통보라는 겁니다. 상평통보. 상평통보. 자, 이 상평통보는 여러분들 어느 왕 때냐면 이게 숙종 때부터. 참 숙종 때 하신 일 많으세요, 여러분들. 그죠? 예. 숙종 때 안용복도 숙종. 그죠? 그다음에 백두산 정계비도 숙종. 숙종 때 환국도 있었고, 상평통보도 있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평통 여러분들 왜 각설이 타령 알죠? 쉬고 들어간다 하면서 한 푼 줍쇼 그러죠? 한 푼 줍쇼. 한 푼 달라는데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생각해봤어? 한 푼 줍쇼 그러는데 얼마 드릴래요, 여러분들? 한 푼은 여러분들 이게 상평통보 한 양, 한 전, 한 푼 이렇게 이제 단위가 되거든요. 한 양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이거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략 한 양은 한 7만 원 돈. 이거 상평통보 한 양은 여러분 꽤 큰 돈이에요. 신사임당. 신사임당 값어치가 있는 한 양, 상평통보 한 양은. 한 전은 그럼 얼마일까요? 7,000원. 7,000원. 그러니까 한 푼 줍쇼 그러면 얼마예요? 한 700원 돈. 네, 700원 돈. 근데 각설이가 한 양 줍쇼! 그럼 이제 이건 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거의 강도 수준. 한 양은 이거는 그때부터 두려우시는 거예요. 이게 문이 하면서 한 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 정도. 지금도 그 정도는 통용이 되잖아요. 그죠? 예, 당시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화폐가 처음 유통되다 보니까 예전까지는 화폐에 대한 신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뢰가 생긴 거야. 아, 내가 굳이 창고에 쌀을 쌓아둘 필요가 없구나. 그 무거운 쌀, 그 엄청난 양의 쌀을 쌓아둘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쌀이 문제가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맛이 변하죠. 그리고 불청객들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 그 쥐선생들이 이러면 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쌀 대신에 그 쌀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상평통보. 와, 대박 아니야 이거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피 줄 수 있죠. 얼마든지 보관 가능하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그 화폐마저 불편하죠 지금은요 여러분들? 그죠? 아 뭐래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지. 그냥 찍으면 그러면서 이제 무슨 페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100년만 지나보세요. 이제 우리가 동전 썼던 시대는 또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동전 쓰는 게 굉장히 불편했더라.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쌀을 갖고 교환하는 게 불편했더라. 지금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동전을 갖고 배우는 게 불편했더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아,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린 지금 역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창고에다가 말이죠. 돈을 막 쌓아두는 거예요. 좋은 거야. 옛날에 쌀을 바라보면 참 행복했듯이 돈을 바라보면 행복한 거야.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여러분들 좋나요? 네, 좋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전을 만들었으면 이게 유통이 될 거, 돌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양반들이 좋은 거야. 좋아서 그냥 창고에 그냥 냅다 그냥 쌓아만 두는 거예요. 쌓아만 두니까 돈이 안 도네? 돈이 일시적으로 말라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전황이라는 거예요. 전황. 돈전자에다가 황무지 황자, 돈이 말라버리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이 전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지금 돌지 않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물건 가지면서 이 돈을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물건 값을 낮춘다는 얘기예요. 이 전황이 벌어지면 디플레이션 현상. 디플레이션. 화폐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전환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물가는 떨어지는 이런 전환이 일시적으로 또 보여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과도기적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 어쨌건 굉장히 어떤 상업이 활발하면서 상업의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어떤 화폐가 지금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보시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수고 볼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물건을 많이 팔아. 그럼 당연히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이때는 그냥 관영이야. 관영. 국가에서 주도했어.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 공장안이라 그래가지고요. 공장안에 등록된 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장부예요, 장부. 공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들 있잖아요. 그 공적인 영역의 장인들을 적어놓은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정부에서 저 필요한 호미 좀 만들어라, 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왜 가능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대표적인 게 뭐죠? 조세, 공납, 역이잖아요. 역. 역을 하는 거예요, 이 장인들은. 자기 그 물건 만드는 그 노동력을 국가를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대장이라는, 그 대장이 좀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용으로 움직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죠. 수치 체제의 변화. 자, 저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으로 가보시면, 자, 지금 역체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대립 방군수포제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지금 이 현상은 이 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대립제와 방군수포, 사람들이 지금 역을 지금 안 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16세기 주로 나타나는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역제. 역. 이 부역제도. 이 역제도가
해이해지고 있더라. 다들 톤을 내고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와서는 여러분들 이제 민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민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역을 동원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도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영수공업이 발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들 여기쯤 있잖아요. 이 거상들이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저 개성 가가지고 호미 천자를 팔아야 돼. 호미 천자로. 또 공인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가지고 안성에 가면 여러분 유기 그릇 유명하잖아요. 그 안성 유기, 안성 맞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서 안성 맞춤. 안성 유기를 내가 하는 100벌을 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인들이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돈 줄 테니까 재료 사갖고 만들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바로 선대제라고 해요. 이런 걸 바로 선대제라고 해요. 자, 선대제가 뭐냐면 미리 선자, 지불할 대자예요. 미리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제도, 이걸 선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대제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선대제하에서는 이건 주로 이제 거상들, 상인 자본들이 지금 가격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돈 주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선대제가 쭉쭉 나오면서 그 이유는 어떻게 오냐면 독립수공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물건 잘 파네. 저 사람들, 저 상인들 잘 파네. 그 물건 만드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팔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립수공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상인 자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지. 삼성 같은 경우. 삼성이 물건 지금 만들어 팔고 있잖아요. 독립수공업. 물론 지금 수공업은 아니죠. 네, 거기 수공업을 막 하죠. 그런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대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마트. 요즘 PL 상품인가? PPL 상품인가? PB 상품? PB 상품이래요. 영어가 안 돼. 내가. PB 상품 있잖아요. PB 상품의 형태를 한번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트에서 어디서든지 물건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정을 마트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 결정을. 그죠? 나는 내가 왜 마트 이름표 달고 살아? 내가 내 삼성 맞고 달고 내가 팔 거야. 금성 맞고 금성이다. 이 뭐야? 금성은 나 옛날 죄송합니다. LG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모습들이 조선후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조선후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민영수공업, 선대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돼. 정신없어 지금. 막 이 호미를 만들어야 되면 여러분들 이게 그 연료,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연료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봐. 이양법, 토지세는 증가, 잉여물 증가, 교환해야 돼. 그러니까 물건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연료 필요해.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조선전기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전기는요, 관영, 국가의 주도에서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람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해가지고 요역, 오늘 요역해 해서 광물 캐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드렸죠. 부역제 해이현상, 16세기 와서 폰에 빠진단 말이죠. 이러니까 당연히 조선 후기 오면요, 이제 민영광산. 똑같아요. 민영 광산이 발달하는데 특히 이 당시 여러분들 어느 광산이 굉장히 유행을 하냐면 은광. 은 있잖아, 은. 여러분들 이게 청나라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청나라의 그 세금을 뭘로 내냐면 은으로 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정은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 중국은 당시 세계 어떤 경제 그 키를 주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 중국으로 은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유럽도 그것 때문에 적자나고 그래요. 이 은을 막 저 아메리카에서 열심히 은캐가지고 말이죠. 노예 해가지고 막 은캐가지고 중국의 그 차 비단 사느라고 거기다 다 갖다 붙잖아요. 하도 무역 적자가 나오니까 나중에 영국 애들이 나쁜 짓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편 파는 거죠. 그래서 그 적자 무역을 흑자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조선 이 당시는요, 세계적 이 중국으로 은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 캐면 돈 되는 거야, 이게. 돈 되는 거예요. 청나라에서 많은 걸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광이 아주 활성화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은광을 그래 해라. 대신 세금은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민영수공업, 그러니까 설점 수세제. 자, 점, 그러니까 이게 점포의 그 점, 그러니까 그 광산을 설치한 다음에 너희들 알아서 해. 그다음 뭐 하는 거야? 세금을 걷는 거예요. 민영에서 알아서 해. 대신 세금은 내. 당연하겠죠. 거기서 캐는데 세금 내야죠. 그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은광이 막 발달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이게 왜 밀려드냐면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일일 노동자들이 많아져요. 요거 이제 나중에 또 사회 파트에서 설명드릴 때 왜 그러냐면 이양법 발달하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 그랬죠. 그럼 5명이 할 일을 1명이면 이 1명은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4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4명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면 먹고 살릴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 광산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일일 노동자 되는 것이죠. 노동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이 막 이런 데로 가니까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그거를 막아요. 막는 거예요. 광산 가지 마. 막는다고 되나? 이 경제적으로 한번 이게 맛을 봤는데, 그래서 잡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채입니다. 네. 잠채 뭐냐면 잠수하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몰래 채굴하는 잠채.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떡대가 등장해요. 네? 선생님 떡대요? 이런 떡대 말고 여러분들 덕대입니다. 덕대.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덕대가 등장해요. 이 덕대는 뭐냐면 굉장히 그 독특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 덕대 꼭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이 덕대는요, 지금으로 본다면 전문 경영인 CEO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덕대가요, 어떻게 하냐면 자본을 끌고 와요. 그럼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 돈 많이 벌잖아요, 지금요. 거상들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말이야, 지금 주체 못해, 이 사람들. 그죠? 뭔가 지금 투자를 하고 싶단 말이야. 괜히 자본주의가 많이 들란 말이야. 그죠? 투자를 하고 싶어요. 수공업자들한테는 물건 만들어가지고 물건 왕창 받아가지고 다 그냥 비싸게 팔아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럼 부족한 거야. 돈이 많아. 이번엔 광산에다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 요즘도 은행 가시면요, 그 펀드 중에서 뭐 이렇게 광산, 광물 이런 펀드들이 있더라고요. 철광석이라든지 뭐 금 뭐 이런 데다 이렇게 하는 펀드들이 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펀드 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 뭔가 좀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은광 뜨네. 그런데 지금 이 덕대라는 사람이 자기가 저 광산 경영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도전할게. 한번 해봐라고 하겠죠. 바로 이 거상들한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상들한테 자본을 끌고 와요. 자본을 끌고 와. 돈 생겼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노동자가 제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노동자. 이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덕대를 통해서 그 광산이 경영되는 것이죠. 이거 완전히 전문 경영인 CEO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 와, 이야, 이 조선 후기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시대의 모습들이 지금 정말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핵심 개념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일단 수치 체계에서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꼭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이 대동법 완전 중요. 예. 대동법이 이렇게 세금 체제가 이렇게 또 사회를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역법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균역법.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에서는요, 뭐니 해도 이제 이 이양법,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는 거, 이양법의 전국적 확산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더라. 지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을 한번 볼 텐데요. 상업, 그렇죠. 상업도 한번 쭉 보시고요. 상평통보 이런 것들이 있었다. 특히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이거 하나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상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대제라고 하는 개념,
그다음이 덕대라고 하는 개념. 지금 이런 내용들은요. 굉장히 도고라든지 선대대라든지 덕대 이런 개념들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자본주의의 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 후기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조선 전기는 진짜 농사만 짓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 조선 후기에 상업, 수공업, 광업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죠? 그죠? 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제 100년, 200년 되면 이렇게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린 지금 역사 속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